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산균을 당장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갈수록 현대인에게는 장 건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각종 오염에 노출되면서 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그 오염 물질이 우리 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으로 신체 활동이 더욱 줄어들고 스트레스 또한 급증하면서 장 건강도 따라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이를 정크푸드나 정제된 탄수화물로 푸는 경우도 늘면서 가식과 폭식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당해야 하는 우리 장의 건강 역시 갈수록 악화 일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을 흔히 하나의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을 부르는 장내 세균숲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체, 지놈의 합성체입니다. 즉 미생물군 유전체라는 뜻이죠. 인간, 동식물, 토양, 바다 등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 군집과 그것들이 가진 유전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장에는 엄청난 수의 장내 세균이 밀집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장관, 특히 장에는 건강과 질병, 노화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영어로는 gut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미생물과 미생물, 숙주와 미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는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신체와 미생물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신체와 미생물이 서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 우리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그대로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장은 중요할까요? 우선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 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각종 세균이 500에서 1000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는 무려 100족에 이릅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지요. 사람의 유전자 수보다 무려 20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숲을 작은 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유익균과 유해균,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장내 세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즉 장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더 많겠죠. 문제는 유해균이 많아질 때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만들어내는 유해물질 역시 장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유해균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발생시키는 유해물질과 가스독소는 장에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과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장내 세균숲이 건강하지 못하면 염증 반응이 더 많아지고 알레르기 증상이나 자가 면역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빈번하게 장염이 발생하겠죠.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누수증후군 증상, 레키것 신드롬,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장누수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에 물이 새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관 점막세포는 단일세포층으로서 세포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어떤 좋지 못한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 세포 사이의 치밀한 결합이 약해져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잘 투과할 수 없던 고분자 물질들, 특히 나쁜 유해 물질이나 독소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정확한 의학적 명칭으로 이를 장관 투과성 증가 상태라고 부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복통과 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가스 가다 배출, 변비, 묽은 변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비롯해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감기나 방광염, 지렴 등이 자주 발생하고 관절통이나 근육통, 호흡곤란과 천식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와 장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불안, 초조 및 우울증, 기억력 감퇴 같은 각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장에 존재하는 유익균은
영양소 합성, 영양 흡수 정진, 외래균 정식 억제, 면역기능 정진 등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말 그대로 장내 부패, 발암성 물질 생산, 독소 생산, 그로 인한 설사 변비, 저항성 감퇴, 암, 발육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장내 세균숲을 구성하는 세균은 크게 유해균, 유익균, 그리고 이쪽 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균, 다른 명칭으로는 기해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아야 건강에는 유익합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숲의 비율은 대략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2대 7대1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균, 기해균은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으로,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간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두 세균의 세력 사이에서 기해를 엿본다고 해서 기해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몸에서 면역물질과 호르몬의 생산을 70%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따라서 장에 이상이 생긴다면 면역기능은 물론이고 각종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장에서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장내 세균숲이 파괴되어 세로토닌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각종 심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이 바로 유익균에 해당합니다. 장 건강이 나쁠 때 흔히 유산균이나 유산균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장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를 구입하고 먹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이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 유산균 시장은 8,800억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유산균 복용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도 유산균을 현재 복용하고 계십니다. 또 제게 어떻게 유산균을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는 분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산균을 먹어서 장 건강이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오히려 장 건강이, 전반적인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유산균 제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현재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유산균을 먹는 것이 덕보다 실이 많은 분도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유산균 제제를 처음 먹으면 일주일 정도는 자기 몸에 원래 형성되어 있던 장내 세균숲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 즉 너무 배가 아프다, 설사가 심하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새로운 유산균 제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4주가 넘어갈 때까지 여전히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유산균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가지 증상이 있다면 유산균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 가스가 차는 경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또 계속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또 배에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가 쥐어짜는 증상들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잘 드시는 음식인데 유산균을 먹고 나서는 그 음식들이 몸에 잘 받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입니다. 즉 특정 음식에 대한 부적응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몸 여기저기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생긴다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는 새로 복용한 유산균의 영양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유산균을 복용할 경우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체력의 저하, 무기력, 에너지 부족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지속적으로 발진이 나타난다면 역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복용한 유산균이 소화를 방해해서 변이 무르게 나오거나 지방변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빨리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유산균이 몸에 좋을 줄만 알고 자신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모르고 지날 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유산균인지도 모르고 2달, 3달 계속 복용했을 때는 영양의 소화 흡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보다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유산균을 먹으면서 전보다 살이 찌고 있다면 이 역시 자신과 그 유산균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산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보다는 유산균 복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위산에 의해 유산균이 더 많이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현재 자신의 유산균 복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유산균 제제가 권장하는 정해진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사례도 유산균도 다른 것들처럼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해진 복용 기준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내 세균의 균형을 해쳐서 각종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현재 먹고 있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이 있는데 유산균을 새로 복용했을 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런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현재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현재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경우, 또 면역저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산균 복용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산균 복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유산균을 복용하고 싶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신중하게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유산균 복용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한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유산균 복용에 효과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 맞는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유산균의 섭취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이것이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산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자주 먹는 분들 역시 유산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유산균의 숫자도 함께 줄이거나 사멸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유산균이 우리 장에 잘 장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 점막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장 점막을 재생 복구하는 영양소가 결핍될 경우에 유산균 역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A나 비타민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결핍될 때 장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산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나 알코올 섭취가 많은 경우에도 유산균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이런 행동들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그 효과나 기능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들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가공법에 다양한 영양소에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먹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과일과 채소, 견과류와 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유산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기능이 약하면 장에는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위기능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발효 음식을 잘 섭취하면 위를 도와서 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가공 음식과 첨가물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장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공격하고 줄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산균이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프리바이오틱스가 든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많은 유산균 제제들이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을 한데 합쳐 놓은 상태로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 제품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도정이 되지 않은 전곡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령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이 유산균 제제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현미를 비롯한 통곡물의 영양소들 역시 우리 장에서 일종의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곡물의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모두 분해되지 않고 상당수가 장까지 도달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들이 장 점막을 잘 복구하고 장 기능을 높여서 유산균이 장에 안착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잘 맞는 유산균 제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유산균을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작용이 혹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만약 나타난다면 다른 유산균을 바꾸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유산균 제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위와 장이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산균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물남용은 유산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약물남용을 막아야 유산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변비를 예방하거나 고쳐서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를 적정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 야식을 가급적 피하는 것 역시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유산균 복용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산균 복용에 따른 부작용, 또 유산균 효과를 높이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복용할 계획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유산균 복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